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에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높임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어의 높임법에는 이제 우리가 주체와 상대 높임과 그리고 주체 높임, 그리고 객체 높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제 기본 강의를 꼼꼼하게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주체, 상대, 주체 높임, 그리고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의 개념이 잘 가지고 계시를 생각이 들고, 역시 이 문제도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셨을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높임법의 한 문장을 복합적으로 실어야 되는데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 1번 선택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가셨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에서 주체는 누구죠? 아버지. 자, 아버지 높여주고 있죠. 예, 주체 높여주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모신다. 자, 객체인 할머니 모신다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그 특징적인 이런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역시 객체를 높여주고 있다 적절하죠. 그럼 이 문장에서는 상대 높임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상대 높임이다라고 하는 거는 듣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있는지를 알면 되니까, 여기서는 뭐 듣는 상대방이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 높임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자, 2번 문장도 어떻습니까?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문장에서 주체인 제가를 높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체를 높여주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높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어머니께 어떻습니까? 어머니께 객체는 높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드리면 될까요? 드리다 될까요? 어떻습니까? 듣는 상대방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 높임, 객체 높임 둘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체 높임이 이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문장으로 찾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를 보면, 자,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시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의 주체인 어머니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의 객체인 아주머니께 어떻습니까? 께를 통해서 높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셨습니다. 즉, 듣는 상대방, 즉 상대 높임도 함께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과 그리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모두 높임 표현을 찾으라라고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주체와 그리고 객체 그리고 상대 높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3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민 여러분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주민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서 제 이야기 들어봐 주세요. 상대를 높여주고 있어요. 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높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객체를 높여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체인 저라고 하는 것을 높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체 높임이 사용되지 않는 문장. 그래서 주체, 객체, 상대 세 가지 중에 이제 주체가 빠져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이 세 가지 주체 높임, 그리고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세 가지 높임법이 동시에 사용된 문장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주체 높임, 높임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만 개념 정리가 되어 계시면 11번 문제도 충분히 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개념이 이제 좀 명백하게 잡혀 있지 않거나 이 개념들이 좀 주체와 객체와 상대 높임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잘 잡혀 계시지 않으셨던 우리 수험생분들은 또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시의 작품은 신동엽님의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서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게 뭐 자주 출제가 되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졌었던 우리 수험생 분들도 계실 생각이 들고 또 따로 이 작품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또 좀 익숙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이 작품은 이제 그래도 처음 출제가 된 시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예, 그리고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하게 울타리 죽 가래 밀며 바다로 몰아 넣어라. 예, 그리고 뭐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만 가지와 만 노래를 흐르게 하라.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의 끝부분에 굉장히 좀 뭔가 강한 어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강한 어조로 이렇게 그 시의 끝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용하기다라고 하는 것, 예, 국경의 탑이며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학의 울타리 어용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에 빌붙어서 정의롭지 못한 학문을 어용학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 어용학. 근데 이제 이런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이렇게 흐르게 해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용학 그리고 국경 그리고 탑이 뭔가 인위적인 의미라면 흐르는 날새는 뭔가 자연적인 것, 예,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 여기까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것과 그리고 자연의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한다. 자 양조는 이제 만든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키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어용학이나 아니면 양조 이러한 한자어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좀 더 강하게 시적 화자의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꾸 강하게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인 거죠. 강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한자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었고 내용은 이제 보다 큰 집단은 큰 악을 만들어낸다라고 이 시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하여 전통은 궁궐 안에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의를 침식한다. 국경이며 탑이며 일만년 울타리며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버려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농기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밀어서 그냥 이 뭔가 옳지 않은 것들, 인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바다로 몰아 없애버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보는 시작품, 낯선 시작품이더라 해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의미이겠구나라고 하는 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잘만 보시면 이 작품도 12번 문제도 뭐 풀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특징을 적절하지 않은 것, 직설적인 어조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다. 예, 적절한 내용이 되겠고 고전적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대조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1연과 2연의 인위와 그리고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대조로 제시를 해주고 있고 적절하고요.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서 체제 개혁, 자 바다로 모조리 다 죽 가래로 그냥 바다로 다 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하고 있다, 체제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여러분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낯선 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처음 본 이런 문학 작품, 시작품이 나왔을 때도 그냥 내용들만 좀 잘만 분석하실 수 있으면 이제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현대 시에 있어서도 좀 낯선 작품들이 좀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좀 많이 접하고 시를 많이 공부하셨으면 이 시를 처음 본 작품들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야 될지도 아마 좀 감을 잡고 문제를 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 12번 문제가 어려워서 이제 못 푸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시를 보고 분석하는 어떤 그런 연습이 좀 많이 되어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낯선 시를 볼 때도 이렇게 제가 해석했던 그런 내용들처럼 좀 잘 좀 풀어내는 연습을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12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었고요.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지금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걸 찾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작자 미상의 춘향전 작품이 되겠습니다. 춘향전 여러분 뭡니까?
소설가, 판소리계 소설, 그죠? 고전 소설이 되겠고 고전 소설의 특징적인 부분들 제가 독해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서술자가 누구다. 바깥의 작가가 천지적인 작가의 입장에서 이제 서술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개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술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지, 서술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에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찾으면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생각지 못할 우환을 당하려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서술자가 그대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화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은에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데 어찌 아니 상할까?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어떤 마음 상태까지 서술을 해주고 있죠.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양 계신 우리 낭군 나와 같이 그리워하는가? 이 디귿은 어때요? 등장인물의 춘향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디귿이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 찾으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답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을은 어때요? 이렇게 한참을 서럽게 우는데 사령동 춘향의 슬픔을 어떻습니까? 서술자가 춘향의 모습을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또 서술자가 개입을 하고 어찌 감동받지 않겠는가?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자기의 감정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입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등장인물의 이야기인 디귿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고전이지 고전 작품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좀 읽어야 되는 내용들이 좀 길다 보니까 시간이 좀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빨리빨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문제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 자, 이 작품은 이제 황순원의 목넘이 마을에 개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1948년 단편 소설로서 신동이라고 하는 이 개를 이제 바로 우리 민족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끈질긴 압박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앞부분은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신동이라고 하는 이 개를 계좌비를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지금 방앗간 속에 들여다보았고 이제 문장이 지금 짧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놈이다, 신동이개다 나와 있죠.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에 죄어들었고 점점 뒤로 움직여 쫓기는 짐승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고 저게 산개의 눈인지. 그래서 이제 갓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눈앞에 파란불이 빠져들어갈 틈을 엿보듯 휙 한 바퀴 돌았고 문득 갓난의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불이란 눈앞에 있는 신둥이 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둥이 개 뱃속에 든 새끼의 목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그러자 갓난이 할아버지의 가슴속을 흘려 지나가는 게 있었다. 짐승도 새끼 뵌 걸 참아. 이때 누구 입에선가 때려라 이렇게 이제 개 잡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순간 갓난이 할아버지 양옆 사람들이 웃개를 향해 달려들며 몽둥이를 내리쳤는데 갓난이 할아버지가 자기 다리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래서 뒤에서 누가 빈틈 줬어요? 빈틈 주지 말고 지금 이제 신동이 개를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다 잡았는데 지금 할아버지가 빈틈을 주는 바람에 그 사이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흥분할 수밖에 없죠. 누가 빈틈 줬어? 그리고 저마다 그거 누구야 하고 어떤 상황? 못마땅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갓난이 할아버지의 이 행동을 누군가 알았다면 굉장히 못마땅해 하겠죠. 말 속에 갓난이 할아버지 턱 밑으로 얼굴이 디미는 아즈바니 워다레,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셔도 할아버지가 이랬어요. 아저씨가 이랬어요. 갓난이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장내 절가였다라고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 다 적절한 내용들이 되겠고, 동장내 절가는 갓난의 할아버지 행동의 동조가 아니라 어떤 상황, 못마땅해 하고 있어. 이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정답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예. 자, 그리고 1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이제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가의 내용은 지금 이제 상중에 소설책을 읽다가 네, 그래서 그 소리에 문 밖까지 들어서 부녀자의 무식을 심하게 책망할 필요 없지만 어째 상중에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내서 읽어서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 할 수 있는가?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상중에 뭔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옛날 사람 혼자 소설을 보면서도 야, 소리 내어서도 읽기도 했구나라고 한 내용들까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전기수 땡땡하고 뒤에 내용들을 보면 늙은이가 동문 밖에 살면서 입으로 언문 소설을 읽었는데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기전과 같은 전기 소설이었다. 그래서 책을 읽어준 사람이 있었고 빙 둘러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게 나제 신문의 내용이 되겠어요. 문제를 바로 보면 자, 상층 남자들은 상중 예법 매우 엄격했다. 그렇죠. 바로 여기 앞부분에 가에 어떻게 지금 상중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적절합니다. 그리고 혼자 소리내면서 소설을 읽기도 했다라고 하는 2번도 적절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하층에서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 이제 여기에 늙은이가 동문 밖에서 입으로 무엇을 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소설을 뭐 하는 거, 읽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창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 3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창작이 아니라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야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 소설을 즐겼다라고 하는 거 적절한 내용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15번의 정답 3번으로 여러분 찾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이 내용도 내용 일치 문제로서 잘만 읽어내시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역시 16번 문제도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전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성텐지를 먼저 한번 보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런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 제시문이 살짝 좀 긴 이런 문제들은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읽어야 또다시 우리가 안 읽을 수가 있는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다. 자, 어쨌든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 예, 첫 번째 문장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신보다 사람을 위한 음악을 이뤄 나가겠다. 굳은 결의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2번에 고전파 음악의 음악가를 예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전파 음악의 지금 누구,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돕고 있는 내용,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전파 음악의 특징과 형식과 내용이 분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분리해서 이제 여기에서 틀렸죠. 여기에서 보면 자 어떻습니까? 형식과 내용이 뭐 하고 있다, 일체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4번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화자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한다. 어떤 음악인가? 어떻습니까? 질문을 통해서 질문 유발을 하고 호기심을 유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16번의 정답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내용 일치 문제로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내용들 지금까지 이제 그 이번 국가지 기출은 내용 일치 문제가 참 많이 출제가 되었다. 잘만 읽어내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그 연습이 잘 되지 않고 시간 안에 잘 읽어내지 못했다면 풀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17번 문제도 마찬가지. 17번 문제도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잘 읽어보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대립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를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쓰기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해보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읽어내고 나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추론한 것을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이제 철학사에서
합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합리론은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컨대 자 예를 들고 있죠. 자 플라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리론, 감각, 플라톤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불안정한 세계를 간주하고 이를 근거하여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누가 합리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 반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자 지금 경험론자들 그러면 합리론자들의 이야기, 경험론자들의 이야기 다르겠구나라고 하는 거 정리되시겠죠.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고 결론 짓는다. 자, 그래서 이제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한 두 개의 대립적인 이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나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 등을 통해 자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자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친 후에 받아들이다가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반대로 자 그러면은 경험론의 반대 즉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번에 보면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1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를 토대로 둔다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앞에 자,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인 어떤 경험에 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적절한 것은 1번이 답이 되겠고 2번에 이제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합리적 사고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게 잘못이 아니다라고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뭐 적절한 추론으로 볼 수가 없고요. 3번에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리고 철저히 경험론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거리가 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심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뭐 철저하게 뭐 이러해야 된다라고 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 되겠고요.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부분에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 제시문의 마지막에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찾으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도 또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어요. 예,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쭉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보면은, 네, 편리한 음식, 굉장히 편리한 음식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편리한 음식이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중간 부분에 보면, 두 번째 선택지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짜장면 피자는 이국적인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 부분쯤에 보면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어떻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외식을 하기에 부담되고 한 번쯤 식단을 바꿔보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음식을 할 수 있다, 바꿔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3번 선택지에도 예, 값이 싸면서도 기분 전환이 되는 음식이다. 다 적절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마지막 문장에 피자보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짜장면이 이거는 너무 문제 읽다가 허탈해지는 네. 피자보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써줘야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으로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는 내용 일치 문제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고요.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문제가 되겠는데 의미론 파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단어가 각각 어떤 의미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지만 좀 알면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동의어는 서로 경쟁을 통해서 하나가 없어지거나 의미 영역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현실 언어에서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고 한쪽은 살아남고 다른 쪽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 축소, 확대, 교체로 구분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1번은 가을 거지와 추수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이 적절한 예가 되겠고요. 2번에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단어 자체가 단어적으로 둘 다 말미와 휴가는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를 말미 대신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틀렸죠. 왜냐하면 이 말미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와 휴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사실은 다른 단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2번이 이제 적절한 예로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다 적절한 예들로 찾아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19번 문제도 사실 문법 문제지만 어렵지 않은 여러분들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는 까다롭지 않은 문제였고요.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읽어내기 굉장히 수월한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제시문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부분에 화제를 소개를 해주고 있죠.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핵심어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충 구제용으로서 널리 사용됨으로써 농업 생산량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DDT는 유기염소계 살충제의 대명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제에 보면 가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핵심어를 제시함으로써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1번 적절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단을 보면은 남은단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은단 보면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 게다가 DDT는 지방에는 잘 녹아서 먹이사슬을 거치는 동안 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 체계에 그 농도가 높아지고 이렇듯 많은 양의 유기염소계 살충제를 체내에 축적하게 되면 맹금류는 물질 대사에 장애를 일으켜 껍질이 매우 얇은 알을 낳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때문에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죠. 원인과 결과 뭡니까, 여러분? 인과가 되겠습니다. 예, 인과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남은단 제시해주고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어때요?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의 내용 어떻습니까? 다문단. 자, 다문단에서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DDT는 쉽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뿌려진 것을 뭐 이런 이야기 쭉 하고 있죠. 그래서 DDT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알래스카 지방의 에스키모의 산모의 젖에서도 DDT가 검출되었고 남극 지방의 펭귄 몸속에서도 DDT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DDT 생산과 생산이 전면 중단됐고 1980년도에 이르러서는 유기염소계 농약의 대부분이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이 3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은다는 내용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DDT 생물 농축 현상에서처럼 생태학자들이 한 생물에서 미치는 오염 영향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런 사실을 발견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러한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4번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았는데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독해를 해야 되는 양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해설 강의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번 국가직 시험 문제를 풀어내실 때 독해 연습이 잘 되어 계시고 그리고 시간 안에 좀 빨리만 읽어낼 수 있는 연습만 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고득점도 가능했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국가직 시험이 독해를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공무원 국어 시험은 무조건 다 독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독해만 공부할 거야 이렇게 또 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 앞으로 또 6월에 있을 지방직이나 아니면 또는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여러 문법이나 아니면 또는 우리가 또 국어 지식적인 그런 부분들 지식형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고루 좀 공부를 해두시고 시험을 대비를 해두셔야 나머지 시험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아마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이번 국가직 시험 해설을 해보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우리 수험생분들이 계신다면 분명히 그 노력하신 만큼 좋은 성적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조금 공부가 좀 많이 부족하셨거나 아니면 또는 좀 이렇게 좀 독해 부분에 있어서의 좀 부족했던 그런 공부가 하셨던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셨더라 해도 또 우리 다음 시험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히 먹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내용들 공부들 도 해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시험 치르시느라 너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 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